지금 분위기를 좀 보시면 네. 제가 이제 책에 있는 거를 발제를 해오셨네요. 발췌를 했어요. 제목 여기 14챕터 보면은요. 하는 투균과 깡통정리 최경환 시즌2가 아닌 이유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달았어요. 네. 요번에 특자가 붙었잖아요. 네. 요 특자. 특자라는 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 특별한 거지.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네, 특별한 거지. 근데 이런 현상이 89년 코스피가 이제 100에서 1000까지 올라가지고 상투 주고 꺾이랑 말랑할 때 89년에 그때 그걸 12.12 사태라고 그러거든요. 12월 12일 날 하는 투균 주식 무제한 매입이라는 신문 기사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때 폭등을 했어요. 근데 결국 1년 있다가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깡통정리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생겼거든요. 새벽 2시에 여의도 증권거래소에 전경들 2개 중대가 포위를 하고 시위대가 오니까 새벽 2시에 반대명령가 나갔어요. 깡통정리. 제가 볼 땐 이번 작년 특례론 올해 이런 신생아 특례론 이 여파가 4년 5년 후에 그런 사태가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요. 솔직히. 요번에 이 대출로 끌어올렸다는 걸 제가 증명을 해보일게요. 네. 이거는 2006년부터 서울 아파트와 거래 건수입니다. 월간 거래 건수예요. 근데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삐죽삐죽 하잖아요. 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호재에 따라서 샀다 말았다 하니까는 급격하게 줄거나 급격하게 늘거나 이러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뽕긋하죠. 네. 이걸 확대한 게 이겁니다. 이렇게 뽕긋하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대출이에요. 월간 대출이 나가는 그러니까 줄을 서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차곡차곡 대출이 나가는 것만큼 사니까 거래가 느는 거예요. 이렇게. 완만하게로. 완만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요 희한한 모양이 나온 거예요. 이거. 이거는 물론 다르죠. 이건 달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이 늘어서 아파트가 올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가계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기타 대출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담보가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이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신용, 마통, 보험, 약관 대출 이런 거 다 합쳐서 막 기타 대출로 들어갈 거예요. 이 기타 대출에 의해서 서울 아파트가 등락이 결정이 되는 거지 주택담보대출은 절대 아니에요. 이 비율을 보시면 현재 1270조 원 중에 820조가 주택담보대출이고 440조가 기타 대출이에요. 원래 이게 더 많았다가 최근에 줄은 거예요. 주담대는 늘고 신용대출은 줄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비중이 거의 2대 1이잖아요. 네. 규모가 엄청 큽니다. 네. 자, 여기에 제가 여기 분홍색이 가계대출입니다. 가계대출 전체 합친 거예요. 원래는 저 위에 있는데 이걸 여기다가 맞춘 거예요. 네. 빨간 게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초록색은 신용대출이에요. 기타 대출. 자, 이걸 보시면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폭락을 하고 올랐다가 반등하고 이렇게 할 때 빨간색은 구장창 늘기만 했죠. 거의. 여기만 살짝 그러고. 네. 그러니까 빨간색과 아파트 매매가의 등락률이라는 건 거의 상관관계가 없어요. 모양이 안 비슷합니다. 안 비슷해요. 네. 자, 그런데 이걸 넘겨보시면 분홍색이잖아요. 아파트가 빠질 때 대출이 줄고 늘 때 할 때마다 특히 최근에 급하게 올랐잖아요. 이때 가계대출이 엄청 늘었어요. 이 가계대출이라는 거는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다 합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죠. 거의 복사한 듯이 붙었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늘 때 왜 노도강 금강구는 빠졌냐? 이겁니다. 여기에 블루존이라는 거는 8개구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말 기준으로 7억 미만인 아파트들의 구가 8개였어요. 그래서 제가 블루존이라고 4개의 가격대별 존을 만들었는데 네. 이것만 해도 38만 세대라서 엄청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21년 10월 달에 상투 치고 빠질 때 보시면 초록색도 급하게 빠지죠. 분명히 여기에 보이는 서울 아파트 요거는 반등을 하는데 블루존은 계속 빠져요. 왜 그러냐면 신용이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느니까 얘도 늘죠. 이거를 같이 놓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때는 서울 아파트가 상투 치고 금리가 갑자기 빅스텝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자이언트 스텝하고. 네. 그러니까는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올라도 그냥 10년, 20년, 30년 갚으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근차근 갚는데 신용대출은 금리가 2배, 3배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용대출이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갚는 거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네. 그다음에 연끌에 반대매매 나가고 경매도 나가고 하면서.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은 느는데 신용대출이 더 급하게 주니까 전체 대출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는 바닥치고 나서는 신용대출은 계속 줄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특례론 하면서 정책자금을 엄청나게 투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대출이 줄음에도 불구하고 주담대가 더 급하게 느니까 전체 대출이 느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이 있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번 장은 정부가 정책자금 특례론으로 같은 응급 처방을 해갖고 올린 거라서 나중에 이게 오래 못 가고 후유증은 되게 클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시적이니까. 네.
그리고 제가 최경환 시즌2가 아닌 이유라고 했던 이유 중에 네. 2006년도 11월 달에 버블7이 터지고 나서 6년 동안 빠졌어요. 맞습니다. 이거 물가까지 감안한 거예요. 그것도 시가총액 상위니까 뭐 은마 아파트, 렉셀 이런 아파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센 놈들인데 물가를 감안해서 약간 디플레이팅을 한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때 최경환 시즌2는 뭐냐면 경제부총리 내정자였는데 국회에서 아마 청문회에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2014년이었어요. 빚내서 집 사라. 이건 누구나 다 기억하시죠? 네. 근데 이때는 이미 6년 동안 폭락을 하고 반토막 나고, 그러니까 1년 정도 바닥권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빚을 내고 사고, 무리를 해도 이미 7년 동안 6년 동안 빠져 있으면 설사 1년 빠지더라도 난 버틸 수가 있거든요. 또는 이 아파트가 예를 들어 40% 빠질 건데 내가 30% 빠질 때 샀어요. 설사 10% 빠져도 난 견딜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최경환 시즌2는요. 특례론, 신생아, 50년 이거를 빠지다 말고 대책이 나온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때의 기간이 이때는 7년째 빠졌을 때 빚내서 집사를 한 거고 이거는 1년 반 강남구 기준으로는 7개월밖에 안 빠졌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이 1월 달에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2년 연속 해갖고 두 번째. 그래서 89년에 12.12 하는 투경으로 주식 무제한 매입한 그 하는 투경과 이번에 특례론이 저는 상당히 비슷하다고 봐요. 그 후유증이 올 거라 이거죠. 왜냐하면 충분히 빠지게 놔둬야 되는데 이렇게 했잖아. 충분히 빠지게 놔두니까 여기서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은 돈 엄청 벌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빚내갖고 집 산 사람들은 수익은 한 6개월, 1년밖에 못 본 다음에 나중에 주구장창 빠지면 그걸 평생 어떻게 갖고 사냐 이거죠. 그래서 그 위험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곡점 예고지표 전세매매 수급지수라고 있거든요. 이거 많이 맨날 주말마다 나오잖아요. 네. 목요일마다 나오는 거. 여기에 보시면 제가 책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게 7월 말자거든요. 지금 많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 중에 2009년 리먼 사태 이후에 반등장이나 비슷하다는 얘기를 좀 해요. 네. 근데 데이터도 그래요. 이때 보시면 요 빨간 게 매매 수급 지수고 파란 거는 전세 수급 지수예요. 네. 이때 아파트가 반등을 할 때 여기서 급반등을 하죠. 근데 여기까지는 못 가요. 여기까지. 중간 정도까지밖에 못 갔어요. 반등장이니까. 근데 이때는요. 정고점을 넘었거든요. 왜 넘었냐면요. 이때 반등할 때 노도강 강남구 다 같이 25개구가 전부 다 올랐어요. 근데 이번에는 강남 3구나 성동구나 아니면 한강변의 신축들 말고는 죽순대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때보다 그러니까 다 같이 25개구가 다 오르는 거랑 10개구가 오른 거랑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정고점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제 구에 따라서 뭐 정고점에 뭐 90% 회복했다느니 뭐 넘는 아파트도 있다니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다가 급변침이라는 말을 써놨거든요. 여기서 잘 가다가 갑자기 뾰족한 게 있다가 뚝 떨어지죠. 지금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건 이 책 나오고 나서 한 주인가 더 오르다가 그다음부터 진짜 이게 급변침이 나오고 있어요. 언론의 멘트도 달라졌지만 실제 데이터도 매매 수급 지수가 지금 급하게 꺾이고 있어요. 어저께 나온 데이터도 61인가로 떨어졌어요. 67인가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걸 파란 거는 전세 수급 지수인데 거의 바닥에서 상투까지 아주 다이렉트로 쫙 뽑았죠. 네. 근데 이번에는요. 처음에는 세게 올랐는데 한 번 졌고 교육기가 완만하고 이제는 빠지고 있어요. 어저께 나온 지수는 빠졌어요. 즉 여기까지 못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파란 초록색이 전세 매매 실거래가거든요. 네. 이때는 전고점 넘어갔고 사상 최고치 갔죠. 이때 특히 전세 대출이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요. 전고점에서 빌빌대고 있어요, 지금. 이때는 되게 쉽게 넘었다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전세가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고 했는데 전세가 오르는데 매매가 빠진 적도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요런 때만 모르는 거죠, 요런 때. 같이 올라갈 때만 자꾸 하는데 아닌 때도 있었다. 이번에 전세가가 안 빠지고 매매가만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분위기는 지표로도 꺾이는 게 나왔고 대신 제가 예고 지표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꺾였다고 해서 곧장 꺾이진 않아요. 제가 10월달이라고 한 것도 상승률이 둔화가 되면서 10월달까지 가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항공모함 같아갖고 U자형으로 빠지지 V자형으로 꼭 이렇게 빠지진 않거든요. 아파트라는 게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매매를 하기 때문에 개별 아파트라 그러면은 뭐 급변침을 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급하게 책을 쓴 것도 제가 책을 쓰고 나서 그러니까 이미 꺾인 다음에 아파트 꺾였다 팔아라 이게 아니라 내가 책을 썼는데 지금 오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오를 때 파는 게 좋을 거야 라는 취지로 제가 상투 치기 전에 급하게 좀 책을 쓴 이유도 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10월까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부동산원이든 KB든 뭐 매주 뭐 상승률이 둔화됐습니다 라면서도 오를 거예요. 이럴 때가 팔기 좋은 거지. 나중에 꺾인 다음에는요. 우리 2022년 말에 보세요. 팔 수가 없었어요. 팔 수가. 거래가 안 되니까. 꺾이고 나면 못 팔죠. 네. 그러니까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다주택자라면 당연히 이시를 하는 게 좋고 1주택자는 뭐 팔 필요 없다. 살 집은 있어야지라고 하지만 그 1주택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누군가는 분명히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크게 들어간 연끌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위험하거든요. 이자가 싸우면 뭐예요? 매매가가 더 싸져 버리는데 그 무주택자는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주택자라도 견딜만 하다 이런 분들은 상관없는데 무리하게 대출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살떨리는 그 마지널한 국면에 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1주택자라도 파는 게 좋고요. 올라갈 때 파는 게 아주 좋아요. 그래도 많이 뭐 정고점까지는 못 왔어도 2021년 고점에 팔았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했다 치더라도 이번에 그래도 뭐 90% 95% 많게는 뭐 정고점까지도 왔으니까 감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책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